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코아빠 아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2경기 연속골이자 시즌 8호 골, 그리고 역대 101호 골까지 나왔던 경기에서 토트넘이 최악의 수비력과 전술을 보여주며 본머스에게 홈경기에서 결국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손흥민 선수의 골과 함께 토트넘의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 역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토트넘을 응원하는 팬이라면 더욱 기대를 하게 만들었던 경기였습니다. 앞서 있었던 4위 경쟁팀 뉴캐슬이 빌라에게 패배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토트넘은 이 잘 차려진 밥상을 엎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경기의 큰 전환점 중 하나인 랑글레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랑글레는 전반 13분 즈음에 기가 막힌 왼발 롱패스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는 패스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수비들이 모두 골대를 등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골대를 향하게 달리게 해야 지금처럼 침투하는 손흥민 선수를 놓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리고 이 패스를 받은 페리시치는 수비가 자신에게 붙자 정면에 넓은 공간이 생긴 손흥민에게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컷백 패스를 건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지체하지 않고 왼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뽑아냈죠. 오늘 왼발골로 리그 8번째 득점을 올린 손흥민 선수는 좌우 모두 똑같이 각각 4골씩을 넣으며 공이 어느 쪽으로 와도 바로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선수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기점 플레이를 보여줬던 랑글레가 33분 즈음 부상을 당해 경기장 밖으로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빌드업의 기점이 사라진 것만이 아니라 모든 수비의 연쇄 붕괴를 일으키는 악재의 기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탈리니 감독 대행은 랑글레가 나가자 산체스를 교체로 투입했는데요. 이 교체 선택까지는 당시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수비가 부상으로 나간 자리를 다른 수비로 대체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수비가 약한 산체스를 랑글레가 나간 왼쪽이 아니라 로메로가 뛰던 오른쪽에 놓고 반대로 우측 수비가 강한 로메로를 왼쪽으로 보내면서 시작됩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우측에서 윙백으로 수비를 보고 있던 포로는 수비가 약한 선수라는 것입니다. 산체스는 수비력이 떨어지는 데다가 최근 경기조차 거의 뛰지를 못해서 실전 감각마저도 떨어져 있는데 그런 산체스를 수비가 약한 포로 옆에 투입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위치 지정이었는가라는 의구심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 산체스 최악의 조합은 곧바로 사고를 치고 말죠. 더 나아가 토트넘의 실점 3골은 모두 토트넘의 오른쪽 수비 지역에서 나왔을 정도로 우측 수비에는 큰 구멍이 뚫렸었습니다. 오늘 수비의 가장 큰 문제는 포로였다고 봅니다. 산체스는 교체로 다시 경기장 밖으로 나갔지만 만약 교체 자원이 있었다면 포로도 진즉에 나갔어야 했습니다. 포로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현재 오늘 경기 이후 본인의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포로의 장기는 드리블과 크로스 능력입니다. 하지만 드리블 능력은 공격 진영에서 시도해야지 자신의 진영에서 하면 곤란하죠. 수비 지역에서 상대 수비 3명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드리블을 치다가 공을 빼앗긴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명백한 실책입니다. 자신 때문에 실점을 하자 더욱 무리한 플레이가 나오기 시작했고 후반 말미에는 어처구니 없는 중거리 슈팅 시도로 동료들의 빈축까지 샀습니다. 포로 못지않은 문제는 짧은 시간을 소화했던 산체스였습니다. 특히 50분에 나왔던 산체스의 수비는 말 그대로 최악이었습니다. 상대의 드리블 한 번에 그냥 벗겨졌고 후속 동작에서 이상한 볼터치로 상대에게 어시스트를 해주며 역전까지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결국 산체스는 교체 투입된 지 23분여 만에 다시 교체 아웃되고 마는 수모까지 당하고 맙니다. 경기장에서는 산체스를 향한 야유가 뿜어져 나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리스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자기 축구 커리어에서 이런 반응은 처음이라고 했을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스코어를 끌려가기 시작한 토트넘, 이제부터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됩니다. 점수를 끌려가는 상황에서 상대가 수비적으로 전환하자 다시 점진적으로 크로스의 빈도가 올라가기 시작한 것이죠. 스코어가 동률이었던 전반전에도 크로스가 14개로 상당히 많았지만 점수가 끌려가기 시작하자 후반에만 무려 23개의 크로스를 올리며 크로스웨스 37대5로 우격다짐 크로스 전술을 시도했습니다. 37번의 크로스가 얼마나 많은 시도인 줄 아십니까? 오늘 경기가 있었던 아스톤빌라와 뉴캐슬 경기에서의 크로스는 14대15, 첼시 브라이튼도 14대14, 에버튼 풀럼은 24대24,
사우스햄튼 크리스탈 팰리스는 14대 7, 울버햄튼과 브렌트포드도 16대 16. 그 어떤 경기에서도 토트넘처럼 35번이나 크로스를 올린 팀이 없습니다. 축구 전문 통계 사이트인 사커멘트에서는 수학적 통계를 통해 크로스가 득점으로 연결될 확률은 단 1.6%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크로스를 64번 올려야 한 골이 나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1.6%짜리 전술로 공격을 감행하니 골을 넣어 역전한다는 것은 사실상 너무 가능성이 떨어지는 이야기죠. 또 다른 문제는 이렇게 크로스 횟수가 올라간다는 건 다시 손흥민의 활용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 페리시치의 컷백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진행되면 될수록 둘의 연계는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것은 크로스 전술로 다시 회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전반전에 3개의 슈팅을 활발하게 시도했던 손흥민 선수는 후반전에는 단 1개만의 슈팅만을 추가하며 공격에서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게 되었죠. 그렇다고 손흥민의 활용을 떨어뜨리는 이 크로스 전술이 결국 성공했냐? 이 37번이라는 엄청난 크로스 횟수로 인해서 나온 득점은 결국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주마의 동점골도 페리시치의 롱 스로인이 히샬리송의 경합으로 연결되며 단주마가 세컨볼을 슈팅으로 가져간 것이었지 크로스의 결과물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크로스만 많이 올리면서 최근 감각이 오른 손흥민은 다시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기를 앞두고 스탠리니 감독 대행은 손흥민 한 선수에게 팀의 전술을 맞출 수 없다고 말했는데 결국 이렇게 크로스 전술로 돌아가고 말았네요. 이게 팀을 위한 전술로 생각했나 봅니다.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면 중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92분경 스코어 2대2로 매우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케인이 미드필드 지역에서 공을 받았고 당시 압박하는 수비가 없었기 때문에 비교적 편안한 상황에서 패스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 당시 케인에게는 2가지 패스 선택지가 있었죠. 상대가 라인을 많이 올린 상황이었고 케인은 그 뒷공간을 노리며 뛰기 시작하는 손흥민을 봤기 때문에 도전적인 패스를 이 뒷공간을 향해 넣어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안정적으로 넓은 공간이 열려있는 페리시치에게 주는 것도 선택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케인은 결국 페리시치에게 공을 주었고 그 다음 장면에서 손흥민 선수는 결국 골대와 멀어진 사이드로 빠지게 되며 페리시치는 어김없이 다시 크로스를 올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손흥민 선수의 몸놀림이 매우 좋아 보였는데 케인이 손흥민에게 뒷공간 패스를 주면 어땠을까라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 장면이네요. 이 장면 말고도 손흥민 존이라고 불리는 페널티 박스 근처 하프 스페이스에서도 손흥민 선수에게 공간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패스 공급이 원활하게 이어지지 못한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도 정말 답답하죠. 결승골 실점 장면에서의 수비력도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포로는 상대의 롱볼 패스 장면에서 분명 더 좋은 자리를 선점하고 있었는데 솔랑키에게 볼의 소유권을 너무 쉽게 내주는 최악의 수비력을 다시 보여주었고 당황한 호이비에르 역시 그릇된 판단으로 실점에 관여하고 맙니다. 와타라가 슈팅을 가져가려고 하는 장면인데 왼쪽으로 공격수가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골키퍼는 자연스럽게 니어 포스트를 중심으로 몸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키퍼 입장에서는 파 포스트 쪽으로 오는 슈팅을 막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슈팅을 커버하려는 수비수는 그쪽을 막아준다는 생각으로 슛블록을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슈팅을 허용해도 한쪽 길을 막아주고 키퍼가 집중하는 쪽으로 슈팅을 하게 해서 세이브 가능성을 높여줘야 하는 것이 맞죠. 마치 손흥민 선수가 21분경에 슈팅했던 장면처럼 말이죠. 손흥민 선수가 수비를 제쳐냈지만 수비들이 끝까지 파 포스트 각도를 잡아주니까 손흥민 선수도 어쩔 수 없이 니어 포스트 쪽으로 슈팅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그쪽의 수비에 집중하던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던 것이죠. 그런데 수비가 붕괴되며 상황이 워낙 다급하니까 호이비에르는 니어고 파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슈팅을 막으러 너무 깊숙하게 들어갔고 와타라가 공을 한번 접으며 호이비에르를 제치고 파 포스트를 향해서 골을 넣으며 이 경기가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엉망인 수비도 문제고 다시 부활한 크로스 전술 그리고 그로 인해 다시 슈팅이 사라지고 말았던 손흥민 선수의 잘못된 활용법 토트넘 감독 대행인 스텔리니도 아직 무엇이 문제인지 맥을 짚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오늘 문제는 전술적인 것이 아니라 선수 개인들의 문제라는 이야기로 콘테와 똑같은 이야기를 했군요. 과연 다음 경쟁팀 맞대결인 뉴캐슬전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2m가 넘는 댄번, 193의 보트만 같이 장신 수비수들 사이에서 이 크로스 전술이 과연 먹힐까요? 또한 이사크, 알미론, 윌슨 같은 선수들을 토트넘 수비들이
잘 막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부상당했던 벤 데이비스는 돌아와 랑글라의 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요? 그 경기에서 패배하면 사실상 4위 싸움은 너무 희미해져 버리고 말 텐데 말이죠. 다음 라운드 경기가 너무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부디 다음 경기에서는 빠른 역습을 통한 뒷공간을 노리는 경기로 다시 돌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I guess.